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랑의 매도 있었고 부모님 말에 토를 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자. 체벌 대신 대화를, 명령 대신 공감을, 비교 대신 존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위로해줬고 힘들어하면 도와주려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었다고 믿었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는 긍정 양육, 감정 코칭 같은 새로운 양육법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마음을 먼저 살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체벌도 크게 줄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가장 불안하고 우울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40%는 최근 1년 동안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고민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탐사 저널리스트인 에비게일 슈라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양육법의 첫 번째 문제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행복한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오늘 학교는 즐거웠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학원은 어땠어? 행복했어? 이런 질문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들으며 하나의 메시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는 항상 행복해야 하는구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재미없는 하루는 잘못된 하루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행복하지 않은 감정은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어? 선생님 좋아? 혹시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피아노 선생님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확인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피아노가 재밌는 날도 있고 치기 싫은 날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날도 있었고 친구 때문에 울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이 잘못된 하루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힘든 경험을 견디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친구와 화해하는 법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행복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시간도 버티고 지나왔기 때문에 비로소 성장한 것이죠. 미국 심리학자 아이리스 마우스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행복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목표로 삼을수록 오히려 실망과 우울감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일부러 힘들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을 목표로 삼기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감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칭찬해야 할까요? 오늘 행복했니? 보다 오늘 어떤 걸 배우고 왔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 라는 질문이 아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순간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 양육법의 두 번째 문제점, 불안을 없애주려 한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 원인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숙제가 너무 많으면 학교에 이야기합니다. 발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발표를 빼달라고 부탁하고 학원이 힘들면 바로 그만두게 합니다. 모두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엄마는 직접 친구 엄마에게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는 매번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부모를 먼저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직접 해결해본 경험이 없으면 아이는 점점 혼자서는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피가 아니라 조금씩 마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지행동치료 CBT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발표가 무서운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발표를 계속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발표는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다음 발표는 더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짧게라도 발표를 해보고 목소리가 떨려도 끝까지 해본 아이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네? 이 작은 경험이 쌓일수록 불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없애주는 것보다 불안을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불안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에비게일 슈라이어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불편함을 모두 없애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약하다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심리학자 리타 아이켄스타인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감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흙을 밟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친구와 부딪히는 경험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끝나면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친구와 싸웠다가 금세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배우고 관계를 익혔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전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직접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실패를 감당하는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의 학생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업 성취가 높은 나라라고 해서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나 정신건강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적과 건강한 마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도전해본 기억, 친구와 갈등을 해결해본 경험,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한 경험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요즘 양육법의 세 번째 문제점, 모든 문제를 심리학으로 설명한다. 아이가 조금만 산만하면 ADHD를 먼저 떠올리고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분리불안을 의심합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을 질병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진단을 받으면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찾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진단명 하나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심리치료는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가 강력한 개입인 만큼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던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실에만 오면 나쁜 기억만 떠올라요. 즐겁게 지내다가도 여기 오면 힘들었던 일만 다시 꺼내게 되잖아요. 물론 상담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일까요?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결책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둬라. 우리는 아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작은 실패와 불편함은 성장에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숙제를 깜빡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는 당장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았습니다. 아이는 선생님께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그날 이후 스스로 준비물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작은 책임을 직접 경험해본 아이는 실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해결하면 된다는 중요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설명합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와 노력을 통해 자란다고 믿는 아이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실패를 모두 막아주면 아이는 실패 자체보다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아이는 예상 밖의 상황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아이에게 달콤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꽃은 설탕이 아니라 흙에서 가장 잘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해결책 두 번째, 대신 해결해주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를 그만해 양육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믿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양육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와 다퉜다면 부모가 바로 나서기보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아이에게 답을 주는 대신 답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잠시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그만해는 아이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면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시험에 실패하고 혼나고 실수하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과거의 양육이 모두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나친 체벌도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교육도 분명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실제로 발달 심리학에서는 권위 있는 양육을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식으로 꼽습니다. 따뜻한 애정을 주면서도 분명한 기준과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것과 아이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공감하는 것과 모든 불편을 없애주는 것도 다릅니다. 사랑에는 때로 기다림과 원칙도 필요합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아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정한 양육은 어떻게 아이를 망치는가?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더 깊은 이야기는 부서지는 아이들에서 만나보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